디지털 문명 시대를 맞아서 바꿔야 할 두 번째 것,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력을 바꿔라. 사실 혁명 시대는 삶의 기준도, 성공의 기준도 다 달라집니다. 200년 전 나폴레옹은요, 혁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힘이 되었던 건 바로 파리 시민들의 팬덤이었죠.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파리 시민들은 나폴레옹의 황제 등극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질서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팬덤은 시민이 주인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는 과연 팬덤이 얼마나 중요할까? 저는요, 이 시대를 소비자가 왕인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왕이던 시대를 넘어서 시민이 왕이 된 시대를 만들었던 나폴레옹이 지금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상징을 BTS라고 얘기합니다. 야, 알파고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인데 인공지능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BTS가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로봇하고 무슨 상관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 혁명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것이죠. 음악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세계적인 가수도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BTS가 이 시대가 혁명이 왔음을 보여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룰을 다 깨트리고 세계 최고 가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BTS는 4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13곡만이 그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BTS는 전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세계 최고 가수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최고 가수가 되려면 자본이 필요해, 또 방송을 이용해야 돼, 이런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진 기획사들만이 세계 최고의 가수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믿어왔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가수가 되려면요, YG, SM, JYP 같은 자본이 튼튼한 그런 기획사가 그걸 리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룰이었습니다. 또 반드시 방송에 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3년 BTS가 데뷔했을 때 빅히트는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방송에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야, 방송 안 되겠다, 돈도 우리 없어, 유튜브로 가자. 거기서 훈련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모든 모습, 일상의 모든 생활까지를 공개하면서 팬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야무진 꿈을 꾼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하면 국경도 영역도 없는 이 유튜브에서는 어마어마한 세계적 팬덤을 만들 수 있고, 그럼 혹시 알아? 우리가 비틀즈 같은 가수가 될지 말이야. 이런 야무진 꿈, 그걸 4년 만에 현실로 만들죠.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강이 되었고요. 그 후 5년간 이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자본과 방송을 이용 안 했는데 누가 이들을 세계 최고의 가수로 만들었을까? 바로 아미라는 팬덤이죠. 여러분, 1억 명이요, 24시간 이 BTS를 위한 마케터로 열렬히 활동합니다. 이걸 이길 자본은 없는 거죠. 절대 권력이 소비자로부터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보여준 것이 이제 더 이상 방송은 표준이 아니고 SNS,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이 인류의 표준 생활 공간이 되었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사실 소비자가 왕이 된 건요, 방송 산업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설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6.7%가 저녁 7시 이후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TV는 28%, 절반이 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인류가 좋아하는 게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뇌에서 뭔가 궁금해, 알고 싶어 하면 즉각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TV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때에 아무거나 막 보여주죠. 그러니까 별로 만족도가 원래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튜브에 엄청난 컨텐츠가 풍부하게 올라오니까 전부 폰을 열고 72%의 대한민국 국민은 저녁 7시 이후에 이걸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와 영상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받은 자는 살아남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획득한
파워 유튜버들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이제 KBS, MBC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송 때마다 꼭 뭔가를 그렇게 눌러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죠. 왜 그럴까요? 이미 가만히 있어도 다들 보러 올 텐데요. 그들은 권력의 근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 유튜버도요, 구독자 한 명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이 구독자가 나를 만들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고 찾고 그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미 소비자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2년 전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돈을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 뉴스가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방송의 붕괴는 예견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어른 전체가요, 난리가 났어요. 애를 팔아 돈을 번다, 학대 방송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보람이는 방송을 중단했고요, 많은 규제와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떤 명확한 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좀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궁금해 안 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람이는 30억씩 벌었을까요? 그게 소비자를 어떻게 인지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겁니다. 2달 전에 구독자 수가 2,730만 명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애기가 4, 5, 6, 7세 합해도 138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730만? 알고 봤더니 보람이는 글로벌 키즈 방송 2위의 엄청난 사장님이었어요. 1위가 누구였냐? 라이언이라는 미국 꼬마. 구독자는 보람이보다 불과 10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라이언이 공식적으로 유튜브로부터 받은 금액은 2020년 기준 339억, 광고비는 300억 이상이 될 거라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600억이 넘는 돈을 버는 방송사 사장님이 된 거죠. 그러니 2위였던 보람이, 구독자 수 10만 밖에 안 적은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연 300억 이상을 버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문제는요, 이 데이터가 유튜버에만 국한되고 방송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생태계를 다 바꾼다는 거죠. 청년의 일자리가 여기서 다 바뀌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람이의 가장 조회수 많은 방송이요, 아빠 몰래 뽀로로 떡볶이 먹는 보람이에요. 무려 5억 7천만 회. 여러분, 광고 효과 있지 않을까요? 광고 산업도 바뀌겠네? 맞습니다. 뽀로로 떡볶이를 개발한 제주소 사장님이요, 이걸 수출하고 싶었다면 보람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획자한테 아시아에서 10개 국가만 골라줘요. 구독자 제일 많은 나라로. 그런 다음 비대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나한테 요구해. 그럼 바로 보내줄게. 어떻게 광고하실 건데요? 유튜브로 5억 7천만 명이 봤어요. 엄청난 수요가 쏟아지겠죠. 유통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송, 광고, 유통, 제조까지 이제 청년 일자리는 다 달라집니다. 이미 데이터가 그걸 입증하고 있죠. 2019년 제1기획 자료에 따르면요, TV, 신문, 라디오, 방송 관련된 모든 광고는 다 줄었어요. 특히 TV는 15%가 줄었습니다. 반면 모바일은 17%, PC는 11% 광고가 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는 광고 분야에 전문가 뽑겠습니까?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죠. 그러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SNS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안 해. 학교 가서도 나는 광고할 거니까 전통적인 TV, 신문, 라디오 할 거야. 선생님도 그러죠. 야, SNS는 금방 갈 거야. 쓰레기 같아. 그런 과목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공부하고 나오면요, 취업이 안 돼요. 아무도 안 뽑아. 여러분, 모바일은 누구 뽑을까요? 그렇죠. 유튜버 기획자 뽑겠죠. 나 거기서 광고해봤어요. 제페토 마케팅 하는 사람 뽑겠죠. 저 로블록스에 구찌샵 만드는데 기여했어요. 이런 사람 뽑고 싶지 않을까요? 왜? 산업계에서 다 그걸 원하니까. TV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CJ, GS 할 것 없이 전부 라이브 커머스로 갔어요. 왜? 온라인 매출이 드디어 TV를 다 넘어섰거든요. 그 중에서도 매출의 70%가 모바일입니다. 그럼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쇼핑했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유튜버는 누가 잘하는지, 이런 걸로 슬기롭게 기획하고 배우고 연구한 친구들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지 않을까요?
이건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든 SNS 마케팅을 공부하든 새로운 세계관에서 이 새로운 질서를 이해한 친구들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 80%의 기업은 공채를 안 합니다. 시험 봐서 어떻게 인재를 뽑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시 채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는 어떤 일을 했니?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 네가 한 걸 보고 싶어. 이건 당연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이 디지털 혁명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그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재, 새로운 일자리는요, 이 새로운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명확하죠. 바로 소비자의 팬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럼 BTS가 아미 덕분에 성공했다면 기업도 아미와 같은 팬덤이 필요합니다. 그걸 만든 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22살에 동대문에 창업하고는요, 나는 오로지 소셜 커머스만 할 거야. SNS가 기반이야. 그리고는 정확히 13년 만에 매출액 6,600억을 넘기고요, 6천억이라는 거금에 로레알에 매각합니다. 와, 최근에 판매된 남양유업의 판매 가격이 3,100억이었는데 그 2배 가치의 일을 이 청년이 불과 13년 만에 이뤄낸 겁니다. 이게 팬덤의 가치죠. AHC 원래 그 마스크팩 대기업에 납품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소셜 커머스, 여기 새로운 세계관 너무 괜찮다. 한번 도전해보자. 중소기업이 무슨 브랜딩을 합니까? 라는 상식을 깨고 성공합니다. 3조 4천억에 매각했어요. 여러분, 3조 4천억이면 대우중공업 시가총액과 같습니다. GP클럽 김정웅 대표님은요, 나는 공부는 관심 없어. 나는 장사에 관심 있어. 용산 전자상가 가서 유통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이거 재밌네, 소셜 재밌네. 그러고는 중국에 가요. 그리고 중국의 팬덤 마케팅에 푹 빠져서 거기서 화장품을 유통하다가 자기 상품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대박이 나죠. 그리고 1조 5천억 기업의 주인이 돼요. 이분이 2019년 대한민국 32 부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현상이죠. 닥터 자르트의 이진욱 대표님은요, 원광대학교 건축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건축 일을 했어요. 와, 그런데 화장품이 이거 너무 괜찮다. 내가 써봐도 너무 좋더라. 그러니 미국 가면 안 되겠냐. 거기 가서 닥터 자르트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팬덤을 일으키고 2조 원의 에스티로드에 매각하죠.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요, 고3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프리첼의 동호회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게 이름이 무신사입니다.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그리고 그걸 키워서 2020년 거래 금액 1조 5천억의 거대한 패션 플랫폼을 만들고 대기업을 누르고 2조 5천억 기업까지 성장하죠.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도 IT 전공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스펙이 좋지 않아. 아무도 우리가 말하는 굉장한 학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존의 룰을 다 깬 거죠. 이분들은 디지털이 이 세계관이 표준이야라고 생각한, 그리고 열정을 다해 그 세계관에 맞춰 자기의 역량을 발휘한 분들입니다. 패션이 좋았고, 화장품이 좋았고, 유통이 좋았고, 그리고 거래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거래가 좋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과들입니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도요, 수도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예전 디자인학과를 나온 분입니다. 10조 기업을 만드는데 그들이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디지털이 미래야. 여기에 기회가 있다. 여기서 팬덤을 창조했을 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걸 성공시킨 것이죠. 그건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평생 막걸리를 만든 김기환 대표. 원래 이 회사는요, 2010년 망할 뻔했습니다. 매출이 2억인데 직원이 3명, 망해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기환 대표가, 아버지, 제가 젊은 사람 좋아하는 막걸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벌써 떠오르는 게, SNS 마케팅을 강화했나 보다.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거기 있으니까.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강화하면 진짜 빨리 망합니다.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팬덤은 디지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SNS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고객의 심장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경험해봤더니, 야, 너도 먹어봐. 이건 정말 대박이야. 라고 할 때 팬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SNS로 번질 뿐입니다. 이 놀라운 사장님은요,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맛을 바꿉니다. 맛을 어떻게 바꿀까요?
고객이 왕이다. 그래서 20대, 30대한테 전부 테이스팅을 합니다. 5도, 6도, 7도, 4도 다양한 맛을 섞어서 막걸리를 만들어 보고 그걸 테이스팅을 하죠. 원래 막걸리는 6도의 시큼한 맛이다.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이 회사도 한 번도 바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봤더니요, 20대, 30대는 5도의 달달한 맛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꿔요. 고객이 왕이다라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임없이 찾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보라는 것도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불과 10년 사이에 2억이던 매출이 200억, 100배로 늘어납니다. 경험을 바꿔야 팬덤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메시지인 거죠.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미 번개장터면 다 있어. 중고나라도 있고. 아니야, 그거 말고 새로운 경험. 동네에서 봉다리 들고 나가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을 나는 제공하고 싶어. 김재현 대표는 그걸 실현하죠.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짰어요. 그랬더니 2차 경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봉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안 입던 옷가지를 들고 나가서 10,000원을 받았네. 어떤 심리가 발생하느냐? 집에 돌아오는 순간 전부 내다 팔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롤렉스 시계도 갖다 팔고 아들의 명품 가디건도 20,000원에 갖다 팔고 이런 사고가 다 터지게 된 거죠. 경험을 디자인했더니 팬덤이 생기더라. 앞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좋은 경험, 고객의 심장이 떨릴 만큼의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난 기술이 있어.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난 인간의 심리를 잘 알아.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디자인도 하고 기술도 섞어서 고객의 심장이 울리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분야는 팬덤이 안 생길 거야. 여러분, 트롯만큼 그런 분야가 없죠. 그런데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은 어떻게 팬덤을 만들었을까요? 미스터 트롯 최종 결정하는 문자 투표를 봤는데 무려 1,800만 명이, 그것도 100원씩 자기 돈을 내고 투표를 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 시대의 소비자들은요, 왕권을 행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룰을 바꾸면 됩니다. 고객이 1등을 고르세요 그랬더니 새로운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고요. 이걸 통해 거대 팬덤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팬덤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청년들한테 옛날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 그래도 스펙이 있어야, 뭐 대학을 좀 나와야, 뭘 해야.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 SNS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서 고객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면 당신이 유튜버가 되었던, 기획자가 되었던, 마케터가 되었던, 메타버스 기획을 하던 무엇이든 그런 재주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폭도 어마어마해요. 대한민국의 포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가 베이비 샤크입니다. 아기 상어.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 말도 안 돼요. 87억 뷰. 지구 인구가 73억인데 87억 뷰를 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죠?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 이런 류의 뮤직비디오라면 당연히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디즈니가 유리합니다. 엘사를 갖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본과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이 200조짜리 기업은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해. 왜? 안 찍어주니까. 여러분, 베이비샤크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스마트 스터디라는 벤처입니다. 파주에서 시작해서 유아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다 1년 반 동안 망할 뻔했어요. 야, 이거 망하니까 안 되겠다. 일단 캐릭터를 통해 애들하고 친해지자. 그래서 부캐로 시작한 게 캐릭터 산업입니다. 와, 그런데 이게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포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것도 이유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명백한 건 이게 아기들의 심장을 울렸다는 거죠. 그게 박자가 되었던, 그 안에 담고 있는 이 이미지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전 세계 아기들의 심장과 공신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포텐입니다. 명백한 건 일단 한국에서 터지잖아요. 그럼 아시아에서 다 터집니다. 이 베이비샤크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먼저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웹툰입니다. 웹툰은요,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아시아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웹툰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됐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웹툰 플랫폼 1위가 이 두 회사의 플랫폼이죠. 심지어 만화의 왕국이라는 일본에서까지 70%의 시장 점유율을 보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실패했을까요? 일본은요, 세계관을 안 바꿨어요. 만화를 스캔해서 올려놓고 웹툰이라고 우겼습니다. 아니에요. 인류의 표시는 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폰에 정확하게 맞춰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맞춰줍니다. 또 룰을 다르게 합니다. 일본은 유명한 작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가시라는 전통의 시스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웹툰 어떻게 했냐? 야, 조회수 1등이 1등이야. 그래? 그러면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유명 화가 밑에 가서 10년 동안 물심부림이나 하고 진짜 열정페이 하는 게 지겨워서 안 했다. 나 여기 가볼래. 놀랍게도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터졌어요. 사실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출판계에서는 아마 절대 안 된다고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터져요. 터지고 나니까 어디로 가죠? 아시아로 번집니다. 재밌는 건 대한민국에서 조회수가 아무리 높아도요, 웹툰 작가가 한 1억 벌었어요. 그런데 아시아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공이 하나 더 붙어요. 10억을 법니다. 와, 그리고 이걸 본 사람의 수가요, 거의 10억 명에 이르러요. 이걸 누가 주목하느냐? 넷플릭스, 데이터 기업이 주목합니다. 야, 저렇게 인기 있는 컨텐츠라면 당연히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 여신 강림 같은 드라마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작가가 수입에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여러분, 이제 100억입니다. 100억을 벌 수 있는 데는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야, 스토리 작가 모여. 세계관 작가 모여.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모여. 팀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10년간 노예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어느 쪽이 경쟁력 있나요? 어느 세계관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100억짜리 팀 만들어서 수입도 잘 나눠 갖자. 그러니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더 구독과 좋아요를 어떻게 만들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을 이루어서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MZ세대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컨텐츠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미 성장했어요. 재미있는 건 전 세계 MZ세대, 국경도 없고 문화도 없고 디지털에서 놀고 있는 이 세대들은 한국의 컨텐츠 전부 열공한다는 거예요. e스포츠 그렇죠, 웹툰 그렇죠, 음악, K-팝 그렇죠. 이게 데이터로 최근에 증명이 됐습니다. 모노클이라는 영국 잡지에서요, 각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항상 랭킹으로 매깁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15위였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관심도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20년 2위가 됐어요. 독일에 이어 2위. 일본을 문화적 지수로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가 뭐였나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죠. 여행에 관한 관심이 떨어졌어요.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3배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한국 컨텐츠가 대규모 선택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국가의 문화적 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음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라면 수출이 37%가 늘었고요. 비비고, CJ에서는 만두, MANDU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서 무려 1년 만에 1조 300억 어치를 팔아냅니다. 최근에 어느 청년은요, 대한민국 떡볶이가 되게 관심 있다는 걸 인지하고요, 동남아의 떡볶이 체인점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가 2,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기회예요. 여러분, 팬덤이, 더군다나 과거에 있던 실크로드처럼 아시아 전역에 K 팬덤이 형성됐어요. 여기에 모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만 잡는다면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어떻게 한 팬덤을 만들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는 항상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비교하면서 그 비급을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건 데이터죠. 3년이 지났는데 K뱅크는 110만, 카카오뱅크는 1250만의 사용자를 확보합니다. 이유가 뭘까? 조사했더니요, 공인인증서가 없대요. 그리고 캐릭터가 귀엽대요. 이건 얼핏 보면 은행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모였을까? 여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이요, 공인인증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늘 강조해 왔어요. 국감에서도 맨날 그랬죠. 야, 전 세계가 안 쓰는데 왜 우리만 불편하게 쓰고 왜 매년 4,400원씩 내야 돼? 이상하잖아. 아니야, 우리가 진짜 고민해서 만든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그래서 K뱅크는 은행 편에 섰어요. 공인인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편해요. 왜? 옛날에 프로그램 있던 거 그대로 개발하면 되니까. 반면 카카오뱅크는 은행을 배신합니다. 모든 업계를 배신하고 고객 편에 서요. 없어도 되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럼 모든 동종업계를 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요. 왜? 고객이 왕이니까. 이게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 캐릭터를 기반으로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개발자 같이 일을 해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이 복잡해집니다. 디자이너가 뭘 만들어서 줘요. 그럼 엔지니어가 열심히 개발해서 완성을 합니다. 엔지니어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디자이너가 뭐라 그러죠? 써보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안장합니다. 이걸 100번을 더해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인간이 원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믿어야 됩니다. 나는 개발자지만 인간의 마음을 읽는 건 저 사람이 더 잘해. 사실 인간은 미묘합니다. 저는 인간이 만족한다는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에서 찾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요, 다 싫어요. 친구 싫고, 밥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다 싫어.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 그런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얼마나 집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팬덤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미묘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펙으로 나는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요. 나는 어떤 전문 지식이 있어요. 이걸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이젠 틀렸어요. 이제는 느낌적인 느낌,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심장을 움직이는 그 팬덤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나폴레옹은요, 엄청난 팬덤을 기반으로 공화국을 유럽 전체로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와의 기준은 다르겠죠. 지금 이 시대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 소비자의 팬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든 어떤 전문성이든 그 디테일에 대한 집착,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팬덤을 창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